한국 피자 시장을 지배했던 세계의 피자 브랜드 돈슐랭 피자 1편에서 들려드렸죠. 피자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했던 곳인데요. 요즘엔 분위기가 아예 다릅니다. 동네 피자집들도 괜찮은 곳들이 많거든요. 요즘엔 거의 배달로 시켜 드시니까 리뷰 이벤트로 파스타를 주는 집도 많더라고요. 피자 맛이 워낙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 잘 모르는 피자집이라도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한 번쯤 시켜 먹게 되죠. 저가 피자 브랜드계의 한 획을 그은 피자스쿨부터 저가도 고가도 아닌 피자 알볼로 또 냉동 피자까지 현재 다양한 피자 브랜드가 등장했는데요. 이런 저가 피자가 신경 쓰인 건지 피자헛이나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같은 비싼 피자집들은 할인 쿠폰을 공격적으로 뿌리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젠 정가로 먹으면 약간 아쉬운 정도? 그래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저가 피자는 왜 등장했고 어떻게 저렴하게 팔 수 있었을까? 5,000원짜리 피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은 이 저가 피자 시장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반가 피자의 등장입니다. 13인치,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라지 사이즈 피자가 대략 이 정도 크기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보통은 이 사이즈를 업계 표준이라고 하죠. 이건 피자헛의 영향이 큽니다. 돈슐랭 피자 1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피자헛은 국내 피자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알린 곳입니다. 90년대까지는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고 그 영향력도 대단했죠. 피자헛을 한국에 도입한 성신재 대표가 당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개인소득세를 내던 시절도 바로 이때고요. 피자헛 이후에 등장한 업체들은 피자헛 사이즈를 기준으로 피자를 만들었어요. 피자헛과 비슷한 프리미엄 피자들이 한창 시장을 장악해 나가던 1990년대 저렴한 피자들이 두각을 드러낸 건 바로 이때쯤부터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96년 영등포에서 장사를 시작한 피자의 땅입니다. 피자의 땅이 특별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1+1, 2배 마케팅 때문입니다.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두 판을 주는 거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와 같은 퀄리티로 두 판을 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료 비용을 약간씩 줄이는 쪽으로 갔어요. 도우를 조금 더 얇게 만들고 프리미엄 피자 브랜드에 비해서 토핑은 덜 올리는 방식으로요. 여기다 매장 크기까지 줄이면서 운영 비용을 줄였죠. 누군가는 토핑이 빵빵하게 올라간 프리미엄 피자를 원하겠지만 같은 가격에 많은 양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반드시 있을 테니 좋은 전략이었죠. 저가 커피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가 전략은 피자뿐 아니라 다양한 식음료 산업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피자의 땅의 1+1 마케팅은 단체 주문에서 빛을 발합니다. 학원이나 교회에서 많이 주문했거든요. 반장되면 보통 피자나 햄버거 돌리죠. 피자의 땅은 수많은 반장 어머니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식욕을 가진 10대들에게 피자헛으로 주문해줬다간 거덜나기 딱 좋거든요. 피자의 땅은 여러모로 똑똑한 기업이 있어요. 피자가 저렴할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줬지만요. 1+1이기 때문에 주문당 매출은 다른 피자 기업들과 비슷한 효과를 거뒀거든요. 3년 뒤인 99년에는 1+1이 아닌 피자 플러스 치킨 마케팅이 등장합니다. 피자나라 치킨 공주. 이것도 피자의 땅의 전략과 비슷한데요. 피자 두 판이 아닌 피자 한 판에 치킨 한 마리를 준 거죠. 이 브랜드를 만든 남양호 대표는 짬짜면처럼 피자와 치킨을 같이 팔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 피자나라 치킨 공주의 치킨 피자 세트 가격은 무려 10,000원. 피자 한 판 가격은 고사하고 당시 치킨 한 마리 가격과 비슷했죠.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피자와 치킨을 같이 파는 프랜차이즈가 있긴 했었지만요.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은 찾기 힘들었거든요. 단품도 팔긴 했지만 실제 피자나라 치킨 공주의 매출의 90%는 이 세트 메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중이었고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딱 3년 만에 가맹 점수 200개를 넘어섭니다. 굉장히 가파른 성장률이죠. 프리미엄 피자 가게들이 처음부터 저가 피자들에게 밀린 건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세는 프리미엄 피자였죠. 신제품이 나오면 사람들은 피자집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블로그나 카페에는 바로바로 후기가 올라왔어요. 추가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치즈 크러스트, 고구마 무스 같은 옵션이 생겼고 무한 리필 샐러드 바가 등장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당연히 매장은 더 넓어졌고 피자는 점점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당대 가장 잘 나가는 모델들이 나왔고요. 2000년대 들어서 피자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저가 피자들이 바로 이때 틈새를 공략합니다. 1+1 개념이 아닌 진짜 저렴한 피자 전문점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2005년 오구 쌀피자부터입니다. 피자 도우에 쌀가루를 넣은 건강한 피자로 포지셔닝한 곳이죠. 당시만 해도 웰빙 느낌을 어필하는 게 트렌드였거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피자 한 판에 5,900원. 피자의 땅에 한 판 가격에 두 판을 팔았다면 이건 한 판을 절반 가격에 판 거죠. 뒤이어 등장한 피자마루도 비슷한 전략으로 꽤 인기를 끌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가 피자 시장에 한 획을 그은 곳은 누가 뭐래도 피자스쿨입니다. 2005년에 등장한 곳인데요. 원래는 푸드트럭에서 피자를 만들어 팔던 곳이었어요. 손님이 원하는 토핑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서 포장해주는 곳이었죠. 이 푸드트럭을 모델로 2004년에 가맹점 모집을 하긴 했는데요. 한계를 느꼈었는지 2005년부터는 매장을 차려서 영업했어요. 당시 피자 가격은 8,000원에서 10,000원.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2006년에는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메뉴를 재정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8,000원짜리 피자를 팔다가 가격을 더 내려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할까요? 10%? 아니면 20%?
이것도 사실 큰 결심인데요. 피자스쿨 사장님은 40%에 가까운 할인율을 책정했어요. 피자 한 판에 5,000원. 피자스쿨의 5,000원 피자는 저가 피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큰 사건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기려면 정말 많이 팔아야 합니다. 근데 많이 판다는 건 곧 인건비로 이어져요. 하루 매출 100만 원을 올려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피자가 8,000원일 때는 125판을 팔면 되는데요. 피자가 5,000원이면 200판을 팔아야 합니다. 일은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매출은 동일한 거죠. 이래서 가급적이면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 내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싸게 판다고 많이 팔린다 장담할 수도 없는 데다가 노동량이 늘어나니까 인건비는 더 들거든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박리담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대기업의 영역이에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피자스쿨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간 거죠. 초기에 팔았던 8,000원 피자도 워낙 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었는데요. 5,000원 피자는 더 큰 인기를 끕니다. 당시 피자스쿨 대표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고요. 피자스쿨은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맹점주가 되려고 몰려들었고 소비자들은 피자스쿨에 몰려들었죠. 피자스쿨이 이렇게까지 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피자의 땅과 똑같습니다. 극한의 비용 절감이죠. 이쯤 되면 비용 절감은 저렴한 상품의 대원칙이라 봐도 됩니다. 피자스쿨은 우선 테이크아웃 중심 매장입니다. 좌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매장을 작게 내니까 임대료는 저렴했죠. 또 임대료가 비싼 번화가에 매장을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피자스쿨은 거주 지역에서 멀지 않은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테이크아웃한 피자가 식기 전에 집에 도착할 정도의 거리, 넉넉 잡아서 주택가와 학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반경 400m 이내 정도가 딱 적당하죠. 두 번째, 배달을 포기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피자 시장은 배달 중심으로 변해갔어요. 근데 피자스쿨은 배달 서비스조차 사치라고 본 거죠. 아시겠지만 배달 서비스는 공짜가 아닙니다. 배달원을 고용해야 하니까요. 피자스쿨은 피자가 배달 음식으로 자리 잡을 때에도 철저하게 테이크아웃 매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하긴 하지만요. 세 번째, 피자를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통일했습니다. 보통 미디엄 사이즈가 10인치, 라지가 13인치인데 피자스쿨은 12인치거든요. 피자를 작게 만들면 그만큼 재료가 덜 들어가니 저렴할 수밖에 없죠. 또 피자를 전부 같은 사이즈로 만드니 빠르게 또 많이 만들기 좋습니다. 이건 곧 생산 효율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장점이죠. 마지막으로는 광고비까지 바짝 아낍니다. 피자스쿨이 광고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다른 브랜드처럼 비싼 모델을 쓰진 않았거든요. 여기서도 또 비용을 줄일 수 있었죠. 5,000원이라는 엄청난 가격, 그리고 이 가격에 피자를 팔기 위해 설계된 극한의 비용 효율 시스템은 피자스쿨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후 다양한 피자 업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저가 피자의 전성기가 시작됐죠. 매장 수를 보면 이런 저가 피자 브랜드가 얼마나 잘 나간지 알 수 있습니다. 도미노가 470여 개, 피자헛이 380여 개, 파파존스가 230여 개 정도인데요. 피자스쿨 매장 수는 900개가 넘습니다. 피자마루는 580개, 피자누라 치킨 공주와 오구 쌀 피자가 각각 480여 개 정도예요. 엄청난 차이죠. 피자헛이 국내에 피자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왔고 피자의 표준을 제시했다면요, 피자스쿨은 피자가 골목골목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저가도, 고가도 아닌 중가 수준의 피자가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피자스쿨과 피자헛의 중간쯤. 이재욱, 이재원 형제가 2005년에 창업해서 만든 알볼로 피자가 대표적인데요. 여긴 건강한 피자란 컨셉으로 흥미도우를 씁니다. 약간 쫀득쫀득한 질감이 재밌는 피자죠. 또 고구마 피자로 입소문을 탄 반올림 피자샵. 여기도 중가 피자 브랜드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어요. 가성비 피자 트렌드가 무르익을 즈음에 프리미엄 수제 피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피자스쿨보단 좀 더 화려하게 토핑을 얹은 피자를 만들었죠. 지금이야 이 두 브랜드 모두 규모를 갖춘 만큼 광고도 하고 PPL도 공격적으로 하지만요, 당시엔 이 브랜드도 광고 비용을 철저하게 줄였어요. 이런 중가 피자들마저 성공하면서 피자는 세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프리미엄, 중가, 저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브랜드는 피자 스타일이 다 비슷한데요, 이젠 스타일도 다양해졌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는 나폴리식 화덕 피자가 인기를 끌었죠. 또 이후에 코스트코가 피자 업계 강자로 떠오릅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심플한 도우와 토핑, 전형적인 미국식 피자가 등장한 거죠.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했으니 극찬이 쏟아졌어요. 실제로 코스트코 피자가 인기를 끌면서 빅사이즈 피자집이나 조각 피자집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2010년대 수제 맥주 붐이 불면서부터는 피맥이란 키워드가 트렌드에 오르는데요, 이때 미국식 대형 피자는 더 큰 인기를 누렸죠. 코스트코 피자가 성공적이었다 보니 기존의 대형 마트들도 비슷한 사이즈의 피자를 마트에서 팔았고요. 이마트 피자가 대표적이었죠. 여기에 2010년대 후반부터는 양질의 냉동 피자까지 등장합니다. 오뚜기의 불고기 피자, CJ의 고메 콤비네이션 피자, 풀무원의 노이찌 피자도 이때 출시되면서 인기를 끌었죠. 남다른 가성비라고 입소문이 쫙 났거든요. 이렇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 전에 없던 현상이 벌어집니다. 치킨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3개가 있죠.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을 리드하는 브랜드들인데요. 하지만 피자는 이제 1, 2, 3위의 경계가 매우 희미해졌어요. 물론 매출로 줄을 세우면 순위를 가려낼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다릅니다. 선택지가 다양하니 압도적으로 사랑받는 1티어급 브랜드랄 게 없어진 거죠. 이런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죠. 저는 시장에는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면 소비자들도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SNS
SNS 분위기를 보면 선호하는 피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피자 브랜드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